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2019년 첫 강의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무엇보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전부 합격하는 그런 기분 좋은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부동산 공법 1, 2월 첫 강의가 되는데요. 2019년 시험을 위한 그 입문 과정이 2018년 11월, 12월 강의에 이미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부동산 공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11월, 12월 입문 과정으로 예습을 좀 하시고 1, 2월 강의를 들으시면 한결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일단은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공법을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아주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리고, 그 다음에 부동산 공법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부동산 공법은 참 어려운 과목이라는 얘기는 그 공부를 준비하시면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 이유가 학교에서 그 배워보지 못한 생소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용어가 뭐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어갈 때마다 좀 뭐 모르는 용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처음에 한 2달 정도는 고생을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점차 반복되는 과정에서 점차 이해가 되는 거니까 처음에는 좀 마음을 비우시고 다소 어렵더라도 참고 좀 잘 견딜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처음이기 때문에 어렵죠. 그래서 그 처음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은 앞으로 반복하는 과정에서 점차 익숙해지고 이해는 깊어지고 또 범위도 넓어지고 그렇게 될 겁니다. 첫 번째도 반복이고, 두 번째, 세 번째도 반복 학습을 통해서 학습이 완성이 됩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부동산 공법이 어려운 이유가 이제 분량이 아주 방대하죠. 방대한 분량이라는 거죠. 전체 기본서 페이지가 800페이지가 넘어요. 800페이지가 넘기 때문에 800페이지를 전부 암기하고 전부 이해하고 완벽하게 수업을 준비해서 100점을 목표로 한다면은 한 3, 4년 준비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1년 만에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800페이지 분량을 제가 강의를 할 때는 한 230페이지에서 한 250페이지 정도로 줄여서 강의를 진행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들어보시면 전부 모든 영역을 읽고 뭐 설명하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230페이지로 간략하게 심플하게 이제 줄여서 강의를 드릴 텐데 만약에 이제 800페이지 분량 중에서 10년 동안 15년 동안 한 번도 출제되지 않은 영역도 있다는 거죠. 그런 영역을 굳이 공부를 해야 될까요? 버려야 될까요? 그런 영역은 버려야 되겠죠. 과감하게. 그래서 10년 동안 한 번도 출제되지 않고 15년 동안 출제되지 않은 영역이라면은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꼭 출제 가능한 영역과 그리고 공법의 체계를 찾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을 선택하십시오. 선택하시고 그 선택된 내용에 집중을 하시는 것이 효율적인 학습이 아닐까요? 그런 얘기를 전달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처음이라서 어렵다는 것은 앞으로 반복함으로써 극복될 것이라고 그랬고요. 방대한 분량은 앞으로 출제 가능성이 높은 영역을 집중적으로 이제 선택하고 반복 학습하는 것으로 방대한 영역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 자, 이 두 가지 얘기를 전달드리면서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부동산 공급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 2월 강의부터 이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도 처음 1, 2월 강의부터도 그 학습이 가능할 수 있도록 부동산 공법이 무엇인지 이 얘기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와 같이 공부하게 될 과목이 이제 부동산 공법이죠. 부동산 공법이라는 과목인데, 자, 부동산은 그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이라 하면 그 토지예요. 토지하고 또 토지에 정착된 정착물, 대표적으로 건물, 건축물을 부동산이다라고 하게 되죠. 그래서 자, 부동산 공법이라는 것은 토지공법이에요. 토지에 관한 공법으로 분류할 수 있는 법률이 그 100여 개가 넘습니다.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공법으로 하는 법률이 100여 개가 넘는데 그 중에서 4개의 법률이 이 과목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공법으로 분류할 수 있는 법률은 수십 개죠. 그 수십 개 중에서 2개, 그렇게 해서 토지와 건축물에 관한 공법으로 분류할 수 있는 법률 6개로 과목이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이 무엇인지 아셨으니까 이제 공법은 아주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은, 자, 공법이라는 것은 그 사법에 이제 대응된 상대 개념이 되죠. 그래서 공법이라는 것은 국가 등 행정 주체입니다. 국가라든지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청이죠. 자, 이렇게 국가 등 행정청하고 그리고 개개인의 국민, 개인 간의 관계,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 등을 이제 규율 대상으로 하면은 그것을 공법으로 분류하게 되는데, 자, 이렇게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 대상으로 하는 공법으로 분류할 수 있는 토지나 건축물에 관한 법률을 학습하는 과목이다라고 과목을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공법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보실 거예요. 네, 부동산공법은 어디에서 이제 시작이 될까요? 부동산공법의 근거죠. 그 근거는 헌법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헌법 23조 1항이에요. 네, 23조 제1항에 보면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 헌법 23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합니다. 그리고 재산권 보장을 23조 1항에서 규정을 하면서 또 23조 2항에 보면은 그 재산권은 공공복리에 맞도록 재산권을 행사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재산권을 보장을 하되 무한정 보장하지는 않죠. 무한정 보장하지도 않고 그 보장 내용, 재산권 보장의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재산권 보장의 한계, 그 한계의 권한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이게 우리 헌법 23조 1항이에요. 그러면 모든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을 하되 그 행사, 재산권 보장의 내용하고 그 재산권 행사의 한계에 관하여 법률로 따로 정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재산권 행사를 그 한계를 따로 법률로 규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률, 그 법률이 우리 토지공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오늘 우리가 학습하게 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지만 그 재산권을 공공복리에 맞도록 행사할 수 있도록 이제 법률로서 적절하게 규제하고 조정을 가하기 위해서 만든 토지공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법, 그 법을 지금부터 우리가 공부하는 거죠. 국토의 제목이 국토의 계획, 좀 길어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 법률 제목이 길기 때문에 우리 국토교통부에서 공식적으로 법 제목을 약칭해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국토계획법을 이렇게 칭하게 될 거예요. 국토계획법이다. 그렇게 칭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저는 이제 국토계획법 그렇게 하게 될 거예요. 국토계획법. 정식 명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이 국토계획법을 지금부터 공부하게 될 텐데, 이 국토계획법은 토지공법, 아까 토지에 관련된 법률 4개를 저희들이 학습하게 되죠. 그 토지에 관련 법률 가운데서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고요. 전체 문항수가 12문제예요. 40문제 중에서 12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이 국토계획법 기본법에 대한 학습의 성공 없이는 부동산 공법의 학습 성공을 할 수 없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4주 정도 그 커리큘럼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육법 앞으로 한 달 동안 1월 내내 4주 동안 국토교육법 위주로 강의를 진행하게 될 거고요. 가장 중점을 두고 여러분이 학습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국토교육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잠깐 볼까요? 자, 이 법은 자, 우리나라 국토 땅이죠. 자, 우리나라 국토 땅, 이 국토라는 것은 그 국민의 경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국토는 어떤 방법으로 이용이 될 수밖에 없죠. 이때 이용은 넓게 보면은 개발의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글자 그대로 이용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또 국토 보전에 관한 사항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국민 생활을 위해서 이 토지라는 것은, 국토라는 것은 개발되고, 또 어떤 지역의 토지는 어떤 목적으로 이용이 되고, 또 어떤 지역의 국토는 잘 보존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자연환경 보전, 수자원 보전, 해안 보전, 생태계 보전 등이 필요한 것은 개발 훼손해야 됩니까? 보존돼야 됩니까? 보존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국토를 개발하고 이용하고 보존하는 것을 전부 행정계획으로 계획을 하겠다는 거죠.
자, 이렇게 국토를 개발하기 위해서 먼저 계획을 수립하고 이 수립된 계획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국토를 개발하고 또 계획적으로 어떤 지역의 토지를 이용하고 그리고 또 일정한 토지를 행정계획에 의해서 잘 보존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국토계획법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자, 이 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국토를 개발하기 위한 각종 행정계획이죠. 국토를 개발하기 위한 각종 행정계획, 행정계획의 수립과 그 내용 그리고 그 행정계획 집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행정계획에 관한 각종 국토의 개발과 이용과 보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행정계획의 수립과 집행 그리고 국토 개발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이 과목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자, 그러면은 자, 이때 수립되는 각종 행정계획,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중요하진 않은데 간단히 보겠습니다.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과목에서 배우게 될 행정계획, 행정계획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 행정계획의 종류와 그 행정계획 체계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숲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나무를 하나하나 알아가는 방법으로 이렇게 강의를 풀어가게 될 거예요. 자, 행정계획의 성질과 체계 잠시 뒤에 보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 국토를 개발하기 위한 행정계획은 특정 개인 국민이 수립할까요? 국가나 자치단체가 수립할까요? 국가나 자치단체 결국 행정청이 수립하게 되죠. 그래서 자, 일단 이 행정계획을 그 체계 성질을 보기 전에 그 행정계획을 수립하는 주체 행정청이 되겠죠. 우리나라 행정청 행정조직의 체계를 먼저 잠깐 보고 가야 돼요. 이걸 보셔야만 나중에 이제 행정계획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교재에는 없을 거예요. 교재는 없고 여러분 교재 빈 공간 여러분 교재 지금 20페이지 정도의 교재를 펼쳐두시면 되죠. 20페이지 정도에 보면은 제1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해가지고 바로 밑에 박스가 있을 것이고 박스 안에 빈 공간이 보일 거예요. 그 빈 공간에다가 행정조직의 체계, 행정조직 체계를 간단하게 필기를 아주 간단하게 할 거예요. 자, 간단하게 메모를 하면서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조직의 체계죠. 행정청의 체계 해가지고 자, 첫 번째 이제 중앙정부가 있습니다. 중앙정부 그냥 중앙이라고 적겠습니다. 여러분도 중앙 그렇게 적으십시오. 행정조직은 중앙정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로 구별되죠. 그렇죠? 중앙정부하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구분할 수 있죠. 자, 중앙정부는 문재인 정부 전부 모든 행정조직 체계를 우리가 다 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우리 부동산 공부를 공부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만 딱 하겠습니다. 자, 이때 중앙정부는 우리는 부동산 공부이기 때문에 부동산, 토지나 건축물을 관할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국토교통부가 되죠. 그래서 우리 공법 시간에 중앙정부를 대표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하겠습니다. 국장 그렇게 적으십시오. 여기서 국장은 누구죠? 국토교통부 장관 약칭해서 그냥 국장 그렇게 할 거예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중앙정부죠. 자, 그리고 이제 지방자치단체는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여러분 그 학교 다닐 때 사회시간에 배운 적이 있죠. 지방자치단체는 두 가지 광역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있고 그리고 기초 지방자치단체로 구분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하고 기초자치단체로 구분되는데 광역자치단체는 5개가 있죠. 법률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 5개 이거 진짜 아셔야 돼요. 다음 주 되면은 광역자치단체 5개가 뭐죠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대답 못 하시면은 서서 수업 들으시는 경우도 생길 수 있죠. 자, 광역자치단체 자 소개합니다. 특별시, 서울특별시입니다. 그냥 특 적으십시오. 특별시, 특 적으시고요. 그리고 6대 광역시 있습니다. 광 적으십시오. 특별시, 광역시. 6대 광역시 인천, 대전, 대구, 광주, 부산, 하나가 뭐죠? 울산. 그렇게 해서 6대 광역시 광역자치단체가 되죠. 그리고 자, 세종특별자치시, 특시라고 적습니다. 특시,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다닐 때는 세종시가 없었죠. 세종특별자치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주특별자치도, 특도, 제주특별자치도.
옛날에 저희들 학교 다닐 때는 제주도라고 했죠. 제주도에는 뭐 제주시도 있고 서귀포시도 있고 함덕군도 있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국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비 국회를 통과하면서 제주도는 이제 그 제주도 전부가 하나의 제주특별자치도가 됐고 행정단위는 제주특별자치도고 그게 이제 제주도에 있는 자치단체가 되는 거죠. 광역자치단체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그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도가 있죠. 도는 이제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도는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경기도, 강원도, 뭐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전부 여기에 해당되죠. 그렇게 해서 자 법률로 규정된 광역자치단체. 자 광역자치단체 몇 개가 있죠? 5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그리고 도 이렇게 5개를 광역자치단체라고 하고요. 이것을 약칭해서 이것도 법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도라고 합니다. 시도라고 하게 되죠. 전국 시도지사 회의에서라고 했을 때 그때 참석할 수 있는 멤버가 여기에 5개의 자치단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 공급에서 시도하면은 네 알고 계셔야 되죠. 5개입니다.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도 이 5개를 시도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초자치단체 있습니다. 자 기초자치단체는 네, 시가 있고요. 시 그리고 군 그리고 구 그렇게 돼요. 시, 군, 구는 네, 기초자치단체 되죠. 자 이때 시는 잘 보세요. 자 이때 시는 특별시,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여기까지 3개. 서울특별시, 6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는 광역자치단체잖아. 그럼 이때 시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가 아닌 시는 전부 여기 오는 거예요. 기초자치단체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경기도 하남시, 안양시, 과천시는 전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가 아닌 시이기 때문에 여기 오는 거죠. 기초자치단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는 군이고요. 그리고 구는 조심하셔야 되죠. 자, 이때 구는 자, 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로서 자치권이 부여된 자치구를 의미하게 되죠. 그래서 쉽게 여기서 자치구는 그 특별시나 광역시 있는 구는 전부 자치구라고 볼 수 있죠. 지방자치단체로서 네, 자치권이 부여된 구를 말하게 됩니다. 자치구라고 그러죠. 그래서 서울시 강남구는 여기에 해당되죠. 네, 인천광역시 연수구도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있는 구는 네, 자치구로서 하나의 지방자치단체가 됩니다. 근데 우리 그 경기도 안산에 가면은 안산시는 특별시 광역시는 아니잖아요. 특별시 광역시는 아닌데 구가 있습니다. 상록구도 있고 단원구도 있고 그죠? 자 이런 구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자치권이 없죠. 이것을 행정구라 그래. 행정구는 기초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로서 자치권이 부여된 자치구만 기초자치단체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이 정도는 최소한이에요. 가장 최소한. 행정조직체계 중에서 가장 최소한을 공부한 거죠. 그러면은 잠깐만 나중에 이제 자 시도지사 수립한 광역도시계획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은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승인은 우리 상식으로 위에 받을까요? 아래에 승인 받을까요? 위에 받아야 되죠. 그래서 시도는 광역자치단체고 그 위에는 중앙정부가 있잖아.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은 누구에게 승인받죠? 국토교통부장으로부터 광역도시계획 승인을 받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국회에서 입법을 이렇게 해요. 이게 입법의 원리죠. 이걸 알기 위해서 이제 행정조직 체계를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시장군수입니다. 기초자치단체 2개의 시장군수. 기초자치단체에 해당하는 시장과 군수가 협의해서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장군수가 협의해서 공동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은 승인을 받죠. 그럼 기초자치단체장이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은 바로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을까요? 광역자치단체장입니까? 광역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 그때 기초자치단체 시군이 포함된 광역자치단체는 특별시입니까? 서울특별시의 기초자치단체로서 시와 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광역시에도 기초자치단체에 해당하는 시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럼 시군은 어디에 있죠? 세종시에도 없고 제주도에도 없고 어디에 있죠? 도에 있는 거죠. 도. 그래서
네, 관계된 시랑구서 협의에서 광역도시계획을 공동 수립하는 관할 도지사 승인을 받고 시도지사 협의한 광역도시계획은 누구에게 승인받죠? 국토교통장로로서 승인을 받고 이렇게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학습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입법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행정조직 체계는 가장 최소한을 여러분에게 소개한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 정도는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직접 뭐 중앙정부가 무엇인지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무엇인지 이런 것을 직접 시험 내지는 않지만 이제 우리가 행정조직 체계를 알고 있어야 행정계획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잠깐 이제 소개를 드린 거고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자, 우리나라 국토를 개발하기 위한 각종 행정계획의 체계 그리고 그 성질들을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자는 거죠. 자,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계획의 체계, 행정계획 체계를 먼저 소개합니다. 자, 우리나라 국토를 개발하기 위한 국토개발계획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하는 거죠. 행정계획의 체계 전체를 잠깐 보고 그 다음에 나무를 보는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진행하는 내용들은 필기를 하셔도 좋고 또 아니 하셔도 좋고, 네, 알아서 하시면 돼요. 네, 하셔도 좋고 아니 하셔도 좋고 차라리 말해주면 좋겠죠. 하십시오 하지 마십시오라고. 그렇죠? 네, 알아서 하십시오. 여러분 교재 31페이지 오시면 돼요. 교재 31페이지 오십시오. 자, 교재 31페이지 오셔가지고 교재 31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은 광역도시계획이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31페이지입니다. 네, 찾으셨나요? 오른쪽에 봅니다. 오른쪽에 빈 공간이 있을 거예요. 그 빈 공간에 네, 행정계획 체계를 네, 메모하면서 수업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행정계획 체계죠. 우리나라 국토를 개발하기 위한 각종 개발 계획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하는 거죠. 자, 전국토 단위의 국토계획이 있습니다. 네, 국토 종합계획이라고 있습니다. 국토 종합계획. 저는 그냥 약칭해서 네, 이렇게 적었습니다. 무슨 계획이죠? 국토 종합계획이에요. 국토종합계획이 있다. 그리고 이 국토종합계획은 우리나라 국토 전부입니다. 전국토, 우리나라 국토 전부를 대상으로 네, 국토 개발의 원칙이라든지 또 국토 개발의 어떤 이념이라든지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네, 국토계획이 네, 국토종합계획이다라고 하면 되고요. 이 국토종합계획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되지 않죠. 지금 저희들이 공부하는 예,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수립되는 게 아니고 국토기본법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국토기본법은 저희 시험 범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국토종합계획은 시험 범위에 해당되지 않죠. 그래서 그냥 전국토 단위의 국토계획에는 국토종합계획이 있다는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궁금하면은 나중에 이제 인터넷에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은 국토종합계획의 대략을 네, 엿볼 수 있을 겁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이 국토종합계획에 부합될 수 있도록 네, 광역계획권 단위로 수립되는 국토계획이 있습니다. 너무 중요하죠. 광역도시계획이라고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이라고 있습니다. 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 단위는 이제 광역시가 아니고요. 광역시가 아니고 광역계획 조금 이따 배울 겁니다. 광역계획권 단위로 하는 국토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이에요. 네, 그리고 이 광역도시계획 밑에 광역도시계획 아래에 이제 한 개의 도시나 한 개의 군 단위로 다시 국토는 계획됩니다. 이렇게 하나의 도시나 군 단위로 수립하는 국토계획에 이제 도시군 계획이 있습니다. 도시군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군 계획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한 개의 도시죠. 한 개의 도시나 한 개의 군 관할 구역 단위로 도시나 군 관할 구역 단위로 도시군 계획이 수립돼요. 하나의 도시나 하나의 군 단위로 도시군 계획이 수립되죠. 그러면은 우리 서울특별시는 어디에 해당되죠? 하나의 도시잖아. 그래서 우리 서울시는 서울시 관할 구역 단위로 서울시 관할 구역을 한 개의 단위로 해서 서울시 도시 계획이 있는 거죠. 강원도 평창군은 여기에 해당되죠. 군. 그래서 강원도 평창군은 평창군 관할 구역을 단위로 네, 평창군 군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가 수립하는 도시계획과 군 단위의 군 계획을 합하여 무엇이라고 하죠? 도시군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 이 도시군 계획 중에 이제 그 아래에 무엇이 있느냐면은 네, 들어보신 분 있을 거예요. 지구, 단위,
계획이 있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이 있죠. 지구 단위 계획이 있죠. 자, 지구 단위 계획은 자, 한 개의 도시나 한 개의 군 관할 구역 안에 도시 지역과 군 관할 구역 안에 일부 지역 단위의 국토 계획이 지구 단위 계획이에요.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나 군 관할 구역 전부를 단위로 합니까? 관할 구역 중 일부 지역 단위입니까? 일부 관할 구역 중 도시나 군 관할 구역 중 일부 지역 단위입니다. 일부 지역 단위의 국토 계획이 지구 단위 계획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자, 위에서부터 보십시오. 국토종합계획은 전국토 단위의 국토의 어떤 종합적인 개발과 이용 원칙, 방향을 지시하는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 단위의 국토계획이 되고요. 한 개의 도시나 군 단위로 수립하는 국토계획에는 도시군 계획이 있죠. 그리고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이 하나의 도시나 군 단위라면은 그 도시나 군 관할 구역 안에 일부 지역 단위의 국토 계획은 뭐죠? 지구 단위 계획 그렇게 되는 거죠. 지구 단위 계획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제일 위에부터 이제 상위 계획이고 내려가면은 하위 행정 계획이 돼요. 그리고 이제 그때 도시군 계획, 이 도시군 계획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도시군 계획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자, 도시군 계획에는 두 가지. 도시지역과 군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를 지시합니다. 도시지역과 군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를 지시하면은 도시군 기본 계획이라고 합니다. 도시군 기본 계획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서울시는 서울시 관할 구역 단위로 서울시 도시군 계획이 있고 서울시 도시군 계획에는 서울시 도시군 기본 계획이 있고 이 서울시 도시군 기본 계획에 의해서 서울시의 10년, 20년 이후에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가 계획이 되는 거죠. 이렇게 도시와 군 단위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를 지시하는 계획이 기본 계획이면은 기본 계획에서 지시하는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에 부합될 수 있도록 도시 지역과 군 지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정책을 정책으로 입안하고 결정할 수 있는 행정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을 합하여 무엇으로 부르는 거죠? 도시군 계획이라고 하는 거죠. 도시군 계획에는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나라 국토를 개발하기 위한, 국토를 이용하기 위한, 국토를 보존하기 위한 각종 행정계획들이고 그 행정계획들의 관계가 이렇게 상하의 관계로 체계가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전체를 보여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자,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학습에 들어가게 될 텐데 잠깐만요. 잠깐 보시면은 국토종합계획은 지금 국토기본법에서 수립되기 때문에 저희들 시험 범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국토종합계획을 별도로 공부할 필요는 없죠. 그냥 전국도 단위의 최고의 국토계획은 국토종합계획이라는 것이 있다는 정도만 봐두면 된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광역도시계획하고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계획 그리고 이제 지구단위 계획이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거죠. 이것 지금 밑에 이 세 가지가 지금 저희들이 공부하는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수립하는 행정계획, 국토계획이에요. 그러면은 자, 지구 단위 계획과 도시군 계획과 광역 도시 계획 가운데서 그 중에서 최상위 계획은 광역 도시 계획이 되잖아요. 그다음에 광역 도시 계획을 수립한 단위가 광역 계획권이죠. 그러니까 광역 계획권이라고 하는 것, 이 광역 계획권이라고 하는 것이 지정이 있어야 광역 도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다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광역 계획권이 무엇인지를 공부하고 광역 도시계획을 공부하고 그리고 도시군 계획 중에서 도시군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공부해가는 방법으로 상위 계획부터 학습이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수표를 한번 보셨기 때문에 자, 광역 도시계획을 수립한 단위 광역계획권부터 이제 진도를 풀어가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교재는 31페이지 광역도시계획 앞쪽에 옵니다. 29페이지 오십시오. 29페이지 오셔가지고 제 2절에 보면 이제 광역도시계획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광역도시로 되어 있고 바로 밑에 보면은 광역계획권 지정이 편집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진도를 준비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진도는 몇 페이지죠? 네, 페이지 29페이지에서 진도를 준비합니다. 자, 광역계획권이라는 것을 먼저 공부하죠. 광역계획권
계획권이라는 것을 공부할 거예요. 네. 여러분, 지금 저희들은 그 학문이지만 순수 인문학입니까? 법률을 공부하고 있습니까? 법률이죠, 법률. 법률. 그래서 국어적인 의미하고 법으로 정의된 용어의 개념은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국어적으로 개념을 정의하면 안 되고요. 법으로 규정된 대로 이제 개념을 정의를 해 가야 돼요. 네. 그래서 법적으로 이제 사고를 하셔야 되죠. 리갈 마인드라고 그러죠. 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광역이 무엇일까부터 보죠. 자, 광역이라는 말은 그 국어적인 의미는 넓을 광자를 쓰니까 뭐 넓은 지역을 의미하게 되죠. 네, 맞는데 다 맞지는 않죠. 그래서 광역이라는 광역계획권에서 광역이라는 것은 단순히 넓은 지역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법으로 규정되어 있죠. 두 개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 둘 이상의 시 또는 군 관할구역 전부나 일부를 광역이라 그래요. 그래서 자, 광역계획권에서 광역이라는 말의 뜻은 둘 이상의 시 또는 군을 의미하는 거죠. 이렇게 두 개 이상의 시 또는 군 관할구역 전부나 일부를 대상으로 두 개 이상의 시 또는 군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네, 동일한 국토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묶어주면은 광역계획권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제? 둘 이상의 시 또는 군 관할구역 전부나 일부를 대상으로 하나의 국토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묶어주면은 광역계획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면은 여러분 교재 핵심 콕콕에서 그림을 그려뒀을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 서울시가 있습니다. 서울시. 여기는 경기도 가평군이에요. 경기도 가평군이고 여기는 경기도 구리시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지 뭐. 이렇게 이웃하고 있는 두 개 이상의 도시, 두 개 이상의 도시나 군, 관할구역 전부나 일부를 하나의 단위로 이렇게 묶어주는 거죠. 이렇게 묶어주면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죠? 광역계획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광역계획권과 광역시는 비슷합니까? 완전 다릅니까? 완전 다른 거죠.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것은 광역시를 대상으로 하는 계획이 아니고요. 이웃하고 있는 두 개 이상의 도시 공간 전부나 일부를 하나의 단위로 묶어서 지정되는 게 뭐죠? 광역계획권이고 이 지정된 광역계획권 단위로 수립하는 국토의 개발과 이용과 보존에 관한 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시험에서 이렇게 나오잖아. 광역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은 광역도시계획이다. 믿겠습니까? X가 되는 거죠. 광역시가 아니고 뭐죠? 광역계획권이죠. 이렇게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국토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묶을 수도 있죠. 자, 여러분 여기는 경기도 광명이에요. 경기도 광명시. 여기는 경기도 시흥시.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 이렇게 두 개를 묶어버렸어. 두 개를 묶어버리면 이것도 무엇이 되는 거죠? 광역계획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광역계획권이 무엇인지 아셨죠? 그러면은 왜 이렇게 광역계획권 두 개 이상의 시구를 묶어서 광역계획을 지정이 될까? 그 목적. 다음을 목적으로 광역계획을 지정할 수 있다고 국회에서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거죠. 그 목적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목적을 여러분 법조문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교재 오십시오. 여러분 교재 28페이지 봅니다. 28페이지 저 위에 보면은 자,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와 지정 목적이 1번에 나와 있을 거예요. 네,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도지사 미칠 것이고 밑에다가 적으십시오. 지정권자가 됩니다. 광역계획을 누가 지정하죠?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도지사가 광역계획을 지정하게 되죠. 자, 그 뒤에 읽어드립니다.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자, 지금도 줄 거죠. 공간구조와 기능을 상호 연계시킵니다. 공간구조와 기능의 상호 연계 줄 것고 동그라미 1번. 그 뒤에 환경보존하죠. 환경보존 밑줄 것이고 동그라미 2번. 그리고 줄 것입니다. 광역시설의 체계적 정비 밑줄 것입니다. 동그라미 3번. 이렇게 해서 그 동그라미 1번부터 3번이 광역계획권의 지정 목적이 되는 거죠. 지정 목적 몇 개죠? 세 가지. 그 세 가지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이웃하고 있는 두 개 이상의 도시 공간 전부나 일부를 하나의 단위로 묶어서 광역계획이 지정되는 거죠. 잠깐 보실래요? 잠깐 보시죠. 여러분 광역계획권의 지정 목적이 몇 개 있었죠? 네,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광역계획권의 지정 목적 필기하실 필요가 없죠. 이제 교재를 활용해서 수업을 들으시면 되면 편안하게 들을 수 있죠. 자, 광역계획권의 지정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 현대도시의 도시 문제, 무엇이 현대도시가 해결해야 될 문제일까요? 주택 문제, 교통 문제, 인구 문제,
환경 문제, 뭐 그리고 일자리 문제 이런 것이 뭐 현대 도시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금방 현대 도시가 해결해야 될 문제, 환경 문제, 인구 문제, 주택 문제, 교통 문제가 한 개의 도시나 군 단위로 해결될 수 없는 성질이 많죠. 교통 문제만 해도 서울의 문제만 아니고 수도권 전부가 교통 문제를 공동으로 그죠? 머리 맞대고 해결해야 될 문제 아니에요? 주택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복잡한 현대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웃하고 있는 두 개의 성의 도시 공간 전부나 일부를 묶어서 도시의 공간 구조, 도시의 공간 구조와 그리고 도시 기능이죠. 도시 기능을 분리합니까? 상호 연계시킵니까? 상호 연계시킬 목적으로 광역계획을 지정하는 거죠. 둘 이상의 도시의 도시 공간 구조와 도시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그리고 환경 보전입니다. 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광역계획을 지정할 수도 있죠. 예를 들면은 서울 가평구리를 이렇게 뭐 한강이 유역에 있다면은 이 한강의 환경이 잘 보존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인접하고 있는 뭐 가평 그리고 양평 구리 서울의 공동 노력과 협력이 필요하죠. 이런 목적으로 광역계획을 지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서울 지하철이 경기도 구리까지 연결돼 있잖아요. 그리고 서울하고 또 가평은 당연히 도로로 또 전부 연결돼 있죠. 이런 것이 전부 기반시설 중에서 도로와 같은 기반시설 중에서 두 개의 성의 시군 카날 구역에 걸치면은 광역시설이라고 그래요. 이런 광역시설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것도 목적이죠. 광역시설 이런 광역시설의 체계적인 정비 등을 목적으로 이웃하고 있는 두 개의 성의 도시 공간 전부나 일부를 하나의 단위로 묶어서 광역계획이 지정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2018년도에 광역계획가 나오고 광역도시를 연계시키는 문제가 출제됐고요. 2017년에도 2016년 3년 연속 출제된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출제를 하고 있다는 거죠. 어디가 어려냐면은 광역계획의 지정권자가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광역계획을 누가 지정하게 될까? 그 광역계획의 지정권자를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래서 저에게 집중하고 잠깐 설명 들어주실래요? 여러분 잠깐 보십시오. 여기 보십시오. 집중하셔야 돼요. 서울 가평 구리를 묶었어. 그러면 무엇으로 불러야 되죠? 광역시라고 합니까? 광역계획권입니까? 광역계획권이 되잖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왼쪽 보십시오. 왼쪽은 어디죠? 서울시잖아. 서울시. 경기도 가평 경기도 구리니까 오른쪽은 경기도 관할구역이잖아. 그러면 이렇게 광역계획은 시도 관할구역에 걸치게 되니까 어느 한쪽의 시장, 서울시장이나 경기도지사가 일방적으로 광역계획을 지정할 수 있는 관할구역 안에 있습니까? 관할구역 범위를 넘었습니까? 넘어버렸잖아. 그래서 어느 한쪽의 시장이나 경기도지사, 서울시장이나 경기도지사가 마음대로 지정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광역계획은 시도에 걸치면은 그 위에 시도는 광역자치단체니까 그 위에는 기초자치단체가 있습니까? 중앙정부가 있습니까? 중앙정부. 우리 국토계획법을 공부할 때, 우리 국토를 공부할 때 국토를 관할하는 중앙정부, 중앙행정기관장은 누구였습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국장이죠. 그래서 이렇게 광역계획은 시도 관할구에 걸치게 된 경우에는 광역계획을 누가 지정합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을 지정해야 한다라고 국회에서 법을 만든 거예요. 이게 입법의 원리죠. 광역계획은 시도 관할구에 걸치게 된 경우 광역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자, 여러분 교재 봅니다. 29페이지 보십시오. 핵심 콕콕 바로 위에 박스가 보일 거예요. 네. 29페이지 중간에 핵심 콕콕 바로 위에 작은 박스가 보여. 동그라미 1번, 2번이 있죠? 동그라미 1번 같이 봅니다. 박스 안에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 이 5개를 무엇이라고 하죠? 시도라고 하잖아. 배웠잖아요. 시도라 그래. 이렇게 광역계획을 두 개 이상의 시도 관할구에 걸친 경우에는 그 뒤에 보십시오. 누가 지정하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을 지정한다고.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그 법조문을 읽으면서 항상 이렇게 현장이 이렇게 상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광역계획은 시도 관할구에 걸치게 된 경우에는 광역계획권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해요. 그 다음에 여기는 경기도 광명이고 시흥시잖아요. 경기도 광명, 경기도 시흥시라고. 그러면은 광역계획을 광명하고 시흥시를 묶어서 광역계획이 지정됐죠. 그러면은 광명시장이나 시흥시장이 마음대로 지정할 수 있는 관할구역 안에 있습니까? 관할구역 단위를 넘었습니까? 넘어버렸잖아. 그때 광명시하고 시흥시는
광역자치단체입니까? 기초자치단체입니까? 기초자치단체. 그러면 기초자치단체 두 개를 묶어서 광역구역에 지정되면은 그 위에 어느 한쪽의 시장이 지정을 못하니까 그 위에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이 되겠죠. 그러면 경기도 광명하고 시흥시가 포함된 광역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입니까? 경기도입니까? 경기도에서 이때는 경기도지사, 관할도지사가 광역구역을 지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광역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누구죠? 도지사가 광역구역을 지정한다고 입법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아까 행정조직 체계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광역구역의 지정권자를 그냥 외우지 말고 이렇게 입법 원리를 이해하십시오라는 의미에서 행정조직 체계를 소개해드린 거예요. 이게 광역구역이 되는 거죠. 그럼 처음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여러분, 자, 이웃하고 있는 두 개성의 도시 공간 전부나 일부를 대상으로 도시의 공간 구조와 도시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공동으로 보존하고 그리고 그 두 개의 성의 도시에 걸쳐서 설치된 도로나 지하철 등 광역 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목적으로 이웃하고 있는 두 개의 성의 도시 공간 전부나 일부를 하나의 단위로 묶어서 지정하는 것.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죠? 광역계획권이라고 하죠. 그때 광역계획권이 두 개의 성의 시도 관할구에 걸쳐서 지정되면 누가 지정하죠?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고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 관할구역 안에 두 개 이상의 도시를 묶어서 지정하면 누가 지정하죠? 관할도지사가 지정한다. 그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정리하면 완벽하게 되잖아요. 2018년 때에 여기에 관련된 문제가 나온 거고요. 매년 이렇게 수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 같이 볼까요? 동그라미 2번. 핵심 콕콕 바로 위에 박산의 동그라미 2번이죠. 광역계획권이 줄거 주십시오.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경우. 아까 어떤 경우죠? 경기도 가평, 경기도 시흥시하고 광명시를 묶은 경우죠. 자, 이렇게 같은 도 관할구역에 광역구역에 속할 경우에는 그 뒤에 보십시오. 누가 지정합니까? 도지사가 광역구역을 지정이 되죠. 그래서 자, 이런 것을 나중에 자, 이런 이해됨의 배경이 없이 이해의 원천이 없이 이해되지 않고 단순히 암기하지 마십시오라는 거죠. 단순히 암기하면 800페이지인데 한 페이지에 두 개씩만 외워도 1600이고 그 1600개를 어떻게 감당하냐고. 감당이 되지 않는 거여서 처음에는 조금 천천히 가지만 이렇게 현장을 상상하고 그다음에 원리를 입법 원리를 이렇게 이해하는 방법으로 학습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광역계획권의 지정이었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시 끊었다가 광역도시계획을 이제 공부할 주도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